여러분 이어서 가겠습니다. 천천박사입니다. 네. 일단 앞에서 매일매일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주간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기본적인 업무 플로우는 아주 짧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 지금 오픈한 상황이시기 때문에 당장 이 서비스나 행정이나 이런 걸 아무리 제가 길게 얘기해봐야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영업이죠. 영업입니다. 수급자를 어떻게 모집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신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수급자가 10분, 15분밖에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실제로 방문 요약을 하시는 원장님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총합해서 수급자 모집 방법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눠서 이렇게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문 요양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급자에게 요양보고서를 보내는 이런 서비스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하시는 원장님들 입장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그 부분을 아시려면 실제로 타겟 고객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어떤 분들이 이 서비스를 받으실지. 왜냐면 이게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이 등급이 나오게 되면 방문 요양을 할 수도 있고 주간보호센터를 갈 수도 있고 요양원으로 가실 수가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방문 요양 타겟 고객인가를 아셔야 그분들을 찾아다니실 수가 있죠.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집에서 서비스 제공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큰 경우. 그러니까 요양원이고 주간보호고 나는 가면 큰일 난다. 보호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수급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호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르신은 나는 가고 싶지 않다. 집에서 받고 싶다. 그런 경우 있죠.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습니다. 방문 요양, 집에서 3시간이든 시간이 많든 적든 나는 서비스를 집에서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간보호하고 시설과는 다르게 우리는 무슨 서비스예요? 1대1 케어 서비스입니다. 1대1 케어 서비스. 1대1 케어 서비스라는 걸 명심하세요. 이게 굉장한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있겠다. 되게 고객 중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효심이 지극한 주수발자가 있어요. 수발하시는 며느리님이 있을 수 있고 아드님이 있을 수, 따님이 있을 수 있는데 직접 수발을 하는데 내가 하루 종일 하기에는, 매일매일 이 서비스를 받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르신을 돌보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정말 방문요양이 필요합니다. 집에 계시면서요. 그리고 네 번째, 가족이 직접 가족을 돌보는 경우.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모시는 게 일반적이었죠. 유교 상황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따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게 있는데, 이게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경우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어때요? 공단에서 돈을 줍니다. 뭐만 있으면. 그 가족분, 돌보는 가족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그럼 그런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고 하면, 원장님들이 그분들한테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 분이 모시고 있는 어머님, 아버님, 가족분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우리의 고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찾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초기에는 가족 요양도 많이 모으시는 게 굉장히 좋으세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수급자 집안 정리가 되지 않으면 위험한 경우. 위험 물건들을 놓으면 치매가 있으시면 위험하신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당연히 방문 요양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등급, 아직도 장교양 등급을 어떻게 내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등급을 내질 못해가지고 등급이 분명히 나올 뿐인데 치매가 있어서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내가 등급을 안 받으신 분들을 그렇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 타겟 고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 오프라인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온라인 타겟 먼저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온라인 타깃 같은 경우에는 PC 또는 휴대폰 사용이 능숙한 보호자예요. 예전에 이런 보호자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이 이 보급이 대단하게 빠르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돼 있어도 스마트폰이 스마트하지 사람이 스마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호자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보통 55세, 60세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스마트폰 자체가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지금 창업하시는 원장님은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은 50대, 40대, 60대 할 거 없이 다 유튜브든 기본적인 업무나 아니면 기본적인 메일이나 문자 정도는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실제 타깃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수급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지만 이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부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디 센터가 더 좋은지를 아드님이나 따님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를 모신다. 아니면
우리 증조 할머니를 보신다라고 하면 그걸 직접 찾아낼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타겟을 분명히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알아본 다음에 기간 리뷰들을 확인해서 유입되는 고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SNS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형성된 관계,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하는 방문요양센터를 가겠다 뭐 이런 거보다는 수치하던 통계,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대부분 그러세요. 좀 잘 돼 있다, 잘한다, 실제 외부적인 그 수치가 굉장히 잘한다고 나타나 있다, 이런 센터들을 찾아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수급자 모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프라인 타겟 당연한데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형성된 관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가족 친지에 대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고객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선택하기, 그러니까 무조건 상담을 센터로 와서 받아야 되시는 그런 고객분들이 있어요. 보호자든 아니면 어르신이든 집으로 오지 말래, 무조건 자기들이 찾아오겠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오프라인 타겟으로 보셔야 되고요. 현재 가족 수발이 지쳐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족 수발이 지쳐서 빠르게 도와줄 분들을 찾는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 요양을 하고 계시는데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문의하시는 보호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위에 뭐 가족 친지들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타겟이. 그리고 마지막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 친지, 사돈의 팔촌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프라인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끝내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세요. 나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25개 정도 이렇게 가닥을 펼치세요. 친구부터 해가지고 우리 사촌, 팔촌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사촌, 팔촌 그 찾아가서 내가 방문 요양하고 있다 알리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 사돈의 팔촌을 그려보라 하세요. 그러면 이게 제곱으로 늘어납니다.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타겟, 방문 요양 타겟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대 오프라인이 비율로 따지면 사실 오프라인이 훨씬 더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을 버리면 절대 안 되십니다. 왜냐? 멀리서 수치하던 통계를 믿는 분들이 우리 지금 친지보다는 다른 전문화된 기관들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인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시면 안 되고요. 온라인도 잘 하시고 오프라인도 제대로 하셔서 타겟 고객을 선정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번 쉬고 다시 한번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오프라인 홍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홍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근데 발로 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프라인 지금 사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그 방문 요양 센터를 5년, 6년 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영업을 하셨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번 다 보시고, 지금 오픈하신 분들은 정말 이대로 습관만 들이시면 이게 빠른 기간이 든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6개월, 1년 반 지날 때마다 한 6개월 단위로 한번 기관 평가를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날 겁니다. 정말 1년 만에 60명, 70명을 도달하게끔 만드는 그런 능력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을 뽑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꼭 기억하세요. 이 오프라인 홍보 시의 마음가짐이, 이 고객 발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나한테 영업을 하러 오려고 해요. 그러면 영업에 당해주고 싶나요? 우리나라 특성이 뭐예요? 남이 영업하는 거에 당하고 싶지가 않아요. 왠지 사기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반화해서 죄송합니다만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예, 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고객 발굴은 관계 형성이 첫 번째지 센터 홍보는 나중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명함을 주지 않아도 이 사람이 나중에 명함을 받았을 때 영업하러 왔구나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센터인데요, 어르신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관계 형성이 첫 번째다. 여러분, 관계 형성이 첫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모든 노인들이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활동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만 그렇게 활동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직원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다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교육해 주셔야 됩니다. 이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예. 세 번째, 모든 사람들, 모든 노인이 내 부모님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내 고객님, 내 어르신의 보호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20대든 30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20대 할머니가 있을 수도 있어요. 20대 보호자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명심하고 활동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복지 사업입니다, 여러분. 돈을 놓고 돈 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지 사업이에요. 복지 마인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업이 따라오는 구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그게 마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단기 영업 성과에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뭐 한 달 내에 오늘 15명을 채워야겠다. 뭐 두 달 내에 30명을 채워야겠다. 이 중요하지 않아요. 15명, 30명 채우면 뭐합니까? 여러분 관리가 안 되는데. 이해되세요? 이게 정말로 5년, 10년, 15년, 20년 난 계속적으로 할 사업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영업 성과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요.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홍보 꿀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왼쪽에 있는 일단 업무 프로를 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셔야 될 곳이 요양보호사 교육원입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가족이 직접 돌보고 싶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가셔야 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원 중에서 실제 방문 요양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세요. 우리 시군구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네네. 이렇게 찾으셔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직원한테 홍보하셔야 됩니다. 직원 뽑으면 그 직원한테 아이고 우리 센터 올 수 있게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라. 너의 사돈의 팔촌, 여러분의 사돈의 팔촌부터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셔야겠죠. 근데 여러분이 센터 직원한테 못되게 굴면 과연 우리 센터로 이 직원이 어르신을 모시고 올까요? 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노인정, 노인대학. 노인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노인정이나 복지관 같은 데 가셔가지고 절대 우리 센터합니다. 센터로 오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건강하신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등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건강이 더 안 좋아지신 분들이 오시거든요. 추후에 이렇게 오셔라 하는 부분들도 마음의 상처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관계 형성만 계속적으로 하다가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얘기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경우가 많고 이 멀쩡한 어르신, 그러니까 제대로 건강한 어르신 옆에는 몸이 안 좋으신 편찮으신 어르신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인정이라든지 복지관 등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가주셔야 되고요. 일단 선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요구르트 저렴하죠. 요구르트나 아니면 그 PP 봉투 있죠? 그 투명한 봉투에다가 사탕이나 우리 센터 이름 이 정도 간단하게 해서 나눠주시는 이런 정도가 괜찮으세요. 그리고 요양병원 담당자, 요양병원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 어르신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뭐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그쪽 그 업체, 기관에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담당자한테 그런 다음에 계속적인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좀 그러셔야 돼요. 이게 모든 게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있는 곳들에 계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한 10분, 20분, 30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30분 정도만 어떻게 모이면 어르신이 30분 이후부터는 어르신을 모시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계속 관리를 하다 보면 계속 소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재 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이나 보호자한테 소개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홍보. 어르신 모시고 있거나 그 다음에 실시간 클라이언트 보호자 홍보를 하는데 보통 며느리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 미장원, 헬스장, 점심에 인기 있는 식당들, 이런 데 문화센터 이런 데다가 그쪽에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우리 홍보지를 또 붙여놓고 또 설명도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용구 의료기 기관들 연계 어차피 하셔야 되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서비스가 또 돼요. 이것도 따로 다루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용구나 의료기 사장님들이 아시는 그 어르신들이 많아요. 예, 그분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 센터를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문 인력 대상 홍보, 차량 선팅 홍보, 전단 홍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차량 선팅 홍보하고 전단 홍보는 당연히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썬팅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차량에도 붙여줄 수 있는데 직원들 차량에 썬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알아보시면 차량에 그 썬팅을 자석으로 붙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석을 사서 우리 기관 이름이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문 인력들은 이 방문 요양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라든지 병원의 요양병원 간병인 대상으로 홍보를 하면 그 부분을 막 주위에다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본인한테 도움이
뭐 되어야 되겠지만 그거는 뭐 어떤 자그마한 선물을 줄 수 있는 거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문 인력에게 소개를 부탁해서 어르신을 모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한테 우리 센터가 다른 점을 좀 어필을 좀 해주세요. 제가 이 방문 요약은 똑같은 방문 요약인데 어떤 방문 요약 좀 잘하시냐면 이렇습니다. 이 고객을 잘 아는 그런 방문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어르신이 암이 있다. 그러면 그 암에 대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있다라고 상담을 해주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상담을 잘하는. 그러면 우리 어르신을 잘 아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도 여러 가지 방문요양센터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우리 센터에 좀 보내달라. 얘기를, 그죠? 공직이 있으면서 이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A라고 하는 방문요양보다 천천박사가 만든 방문요양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소개를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화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의 강점으로 만들지를 꼭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온라인 홍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장기요양 홈페이지를 위해서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평가 점수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공단에 들어가시면 우리 블로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집어넣어서 기관의 운영 전략이라든지 운영 규정, 기초 정보를 계속 관리하면서 특장점을 계속 뭐 분기별로 한 번씩 보통 관리하러 가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블로그를 좀 상시 관리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 진짜 꾸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블로그는 100일 정도를 매일매일 꾸준하게 올리셔야지만 상위에 노출이 돼요. 우리 센터가. 여러분. 그러니까 블로그를 관리를 하고 어떤 내용이든 계속 공유를 해서 우리 센터를 부각시키는, 우리 지역에서 부각시키는 그런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저는 파워링크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대전 방문요양, 대전 노인복지센터, 대전 노인센터라는 키워드를 치면 우리 센터가 나오게끔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유튜브 하실 수 있으면 저처럼 유튜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기관 홍보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세요. 그게 잘 찍고 못 찍고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홍보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하시는데 밴드 카카오 스토리도 많이 쓰시죠? 예,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는 우리 가족 친지부터 알 수 있게끔 간단하게 계속 SNS를 관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온라인 홍보도 이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일단 이 온라인 홍보는 오프라인보다 굉장히 많지 않아요. 이 들어오시는 어르신 숫자가 지금 현재는. 그래서 기대를 높게 잡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거 당장 이 블로그를 한다고 해서 매일매일 블로그를 올린다고 해서 당장 어르신이 들어올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하지 마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높게 잡지 않는다. 그 다음에 꾸준함이 생명이다. 이 온라인 마케팅은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정기적으로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용 지출은 당연하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용 지출은 당연하다. 처음에 투자 비용 들어가죠. 여러분들 투자 안 하고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 생각하시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계속적으로 정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계속해서 지출하면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이용자 보호자가 가장 좋은 고객임을 명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관리 꿀팁 남겨드렸으니까요. 이거 보고서 나머지 부분들 이제 읽어보시고 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천천박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방문요양센터 좋은 직원 찾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했냐면 실제 창업을 하고 나서 어떤 업무 플로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짧게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르신들을 계속 모시고 나면 한 분 한 분 모실 때마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매칭을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를 계속적으로 봐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직원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게 아무리 원장님이 열심히 하셔도요, 이 서비스가 잘못되어 있으면 쉽지가 않으세요. 그리고 정말 좋은 직원을 찾지 않고 처음부터 바닥부터 교육시켜서 하시려면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짧게나마 어떻게 보면 이게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좋은 직원 찾기, 좋은 사회복지사의 조건이 있고 좋은 요양보호사의 조건이 있어요. 일단 사회복지사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요, 센터장님의 대행이에요. 대행. 저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어르신들이 계실 때 어르신들이 실제로 우리 센터로 직접 오시기는 어렵잖아요. 사무실로. 대부분 몸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댁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초기에는 센터장님 방문하셔가지고 어르신의 상담이라든지 고충 사항들을 다 들어주실 거고 보호자가 원하는 부분들을 다 들어주실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되면 행정 업무도 해야 되고 월별 업무도 해야 되고 주별 업무도 해야 되다 보니까 못 나가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영업만 하다 보면 영업하는 데만 바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처음 뽑을 때부터 굉장히 잘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밖에서 상담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찾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 인성이 기본이 되셔야 됩니다.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기본 인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르신들 매번 만나시는 센터장님들은 사람 보다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 인성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복지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지 마인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친화도, 관계 형성을 해야 되잖아요. 관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친화도가 없다? 이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으세요. 일하기가. 오래 다니지 못하실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친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 업무 경험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도 계세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오래됐다고 해야 되나요? 10년 이상 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업무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보다는 배우려는 자세가 좀 있어줘야 됩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이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그 변화에 대응해서 배울 수 있는 자세가 있으면 오케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회복지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사용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매일매일 일지 써야 되고 사진 붙여야 되고 뭐 기본적인 뭐 행정 서류들 만드시는 거를 같이 그 행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컴퓨터 사용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 꼭 보고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센터장님 업무 수행 능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 능력이 있는 사람, 친화력이 있는 사람들 꼭 뽑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저는 저렇게 다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오시면 내가 어디서 일을 했었고 이런 뭐 얘기를 하시잖아요. 면접 보실 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해봐야 알죠. 네. 그렇지만 꼭 기억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해 보셔야 될 사회복지사. 첫 번째, 잦은 이직 이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계속 철새처럼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뭐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굳이 천천박사의 센터에서는 뽑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인이 소개하는 경우 저는 웬만하면 그러니까 뭐 정말 대단하신 분이어가지고 이렇게 뽑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요. 소위 낙하산으로 뽑는 경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적정 채용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지인이 소개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꼭 면접을 보고서 뽑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못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복지 마인드가 없는 분들, 저는 뽑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지 마인드 결여되신 분들이 있어요.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어르신들 만났을 때 얼굴 표정에서 딱 드러나거든요. 그런 분들. 예. 그리고 처음부터 알 수는 없겠지만 개인주의, 이기주의 있는 분들 좀 웬만하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방문이야. 시간 약속에 대한 개념이 무딘 사람 절대 뽑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이 사회복지 선생님께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9시 10분까지 가겠다 하면 9시 10분 전까지는 무조건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개념 없는 분들 절대 뽑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양보호사 선생님 조건이 이렇습니다. 비슷해요. 사회복지 선생님과 비슷한데 첫 번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 분. 네, 배려심이 있어야 돼요. 어르신들을 케어해야 되고 정서 지원도 해야 되고 말벗도 해줘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요양보호사, 검사, 판사, 요양보호사 사자잖아요. 그렇죠? 자부심이 있는 분. 내가 이 서비스를 하는 거 자부심 굉장한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 가족 돌보는 것도 쉬운 일 아닌데 그 자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원장님들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자부심이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라고 안 불러요. 시니어 케어 마스터. 예, 이렇게 또 있어 보이게끔 만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셔가지고 실제로 요양보호사 선생님 자부심 생길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르신에 대한 공경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사회복지 선생님이야 상담할 때나 모니터링 할 때 말고는 어르신들 볼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요양보호사 선생님 그냥 365일 같이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경심이 있는 분이어야 된다. 그리고 건강 상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분이면 최고입니다. 건강 상태. 왜냐? 전문직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똑같이 관계형성이기 때문에 친화력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수급자 건강관리 니즈에 알맞는 자. 이건 뭐냐면 이 어르신이 파킨슨이에요. 이 어르신이 치매예요. 이 어르신이 암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 관련되어 있는 그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어르신들이 치매인데도 그 부분이 치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정말 케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면접에서 조금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미리 알고 계시면. 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센터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분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혼자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근데 처음 뽑을 때부터 이런 분들을 보다는 급해서 뽑는 것보다는 우리 센터 입장에서 계속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주시는 게 굉장히 좋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좋은 요양보호사 조건이 다는 아니에요. 그래도 꼭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많이 만드는 게 센터의 재산이 된다. 되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선배님들한테 물어보셔도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근데 이거 똑같이 채용시 고민해봐야 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계십니다. 뭐냐, 타 센터 수급자들을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센터에 2분, 3분 모시고 오겠다.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해주겠냐?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철새예요. 딴 데 또 갑니다. 예. 센터장의 말보다 타 센터를 더 신뢰한다. 비교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도 신뢰를 주지 마십시오. 똑같이 신뢰를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뽑고 나서 이유겠지만요. 그래서 신뢰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나이를 떠나서 배움을 거절하시는 분. 왜냐면 우리 전문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주변에 검증되지 않은 예를 통해서 막 선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 원장님들이 제대로 주실 거잖아요. 퍼센트에 맞춰서. 근데 잘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의무보다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우리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일하시는 부분이 의무가 많죠. 꽤 어르신들을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의무보다 그런 것도 저버리고 권리만 중요시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간 약속에 대한 개념이 굳은 사람 절대 뽑으시면 안 됩니다. 맨날 바뀌거든요. 아우 나 일 있어서 그날 시간 못 가고요. 저 몇 시간 며칠 뒤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죠. 정말 일하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꼭 생각하셔서 이 부분 면접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좋은 직원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좋은 직원 찾아서 어르신들과 좋은 직원 붙여주고 그 어르신들이 기분이 좋아서 다른 어르신을 모셔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좋은 직원이 들어와서 그 어르신을 모시고 서비스를 계속 늘리다 보면 여러분들 성공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직원 찾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필요한 영상 있으시면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계속 달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천천박사였습니다.